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모의고사 1회 결산까지 작업을 다 수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 문제를 앞 시간에 4번까지 했습니다. 5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 시간에 이제 앞에 작업을 안 하신 분은 답이 틀리더라도 하는 요령만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22년 12월 말 은행별 정기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별 원장에 가서 정기예금을 잔액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예적금 현황에 가도 예적금 현황에도 예금과 적금이 전부 잔액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저는 한번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있습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날짜는 1월 1일로 하셔도 되고 앞에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뒤에 날짜만 12월 31일이 되도록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에서는 정기예금이니까 정기예금 아직 코드 못 외우셨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104번 정기예금 확인.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로 계속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거래처가 4개 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 1400 틀렸네요. 국민은행이 2400인데 KB 하나은행 36200 네, 이거 맞았네요. 답은 2번이네요. 옳은 것은 2번이다. 3번에 우리은행 21500 우리은행은 2100이죠. 신한은행 52800 신한은행은 12800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전표 입력을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면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2번이 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3점짜리입니다. 다음에 6번 5월 말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이것도 국민은행 보통예금 지금 거래처 원장에 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여기 계정 과목을 103번 보통예금으로 바꿔만 주고 엔터 다시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원장에서 계정 과목을 103번 보통예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엔터로 쭉 지나가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을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실 때 콤마는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79, 450, 000 이렇게 입력을 하지. 숫자만 입력하세요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숫자만 입력해라 하더라도 이 천자리 구분 기호인 콤마는 넣어서 입력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뒤에다가 원을 표시해라 하면 원까지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 원은 생략해라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지시사항만 잘 읽어보시고 답을 기입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원을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을 빼고 숫자만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 공지사항에 있는 중요한 동영상 꼭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설명하시는 분이 그 얘기합니다. 그 문제 보면은 문제마다 다 원을 붙이라든가 숫자만 입력하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지시가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 문제 보면 월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날짜를 월 어? 말로 수정하면 되는 거죠. 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틀렸네요. 네, 12월 말로 봤군요. 5월 말로 고쳐야 됩니다. 네, 말일은 뒤에서 엔터만 치면 되고요. 네, 5월 말이니까 5월로 고쳐야죠. 국민은행 보통 51750000이네요. 517500 12월 말로. 잔액을 봐야지. 예. 같아요? 다행이네요. 794500000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 좋게 맞았네요. 12월로. 79450000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된다. 5월 말로 날짜 바꿔야 돼요.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6월 말 미수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요? 예, 미수금 5월 말 잔액. 계정별 원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총계정 원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총계정 원장으로 볼까요? 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여기 총계정 원장 클릭하시고요.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 찾으시면 되는데 미수금은 자산이잖아요. 100번대에 있어요. 자산은. 네, 여기 있네요. 120번 미수금. 그래서 6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6월 달이 여기 있잖아요. 6월 말 잔액은 여기 잔액란에 있는 요 숫자를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7,385,070 이렇게 답을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9월 말 현재 선수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냐? 네, 여기 지금 총계정 원장 열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200번대 코드에 있을 거예요. 300번대? 200번대? 네, 200번대에 선수금 있습니다. 259번에 있네요. 그래서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요 잔액란 3,650,000을 여러분이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9번 문제. 2022년에 만기 결제된 지급보험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지급보험 현황에 가서 봐요. 그렇죠? 자, 자금관리의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금관리의 지급보험 현황 가셔가지고 만기일의 요 기간을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만기일을 입력해 봅니다. 202201 엔터 2022 12 엔터. 그러면 이제 12월 31일까지 엔터 지나가시면은 여기에 결제라고 된 거 있죠. 결제와 미결제가 있잖아요. 미결제는 아직 결제가 안 된 거, 결제는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기 2022년에 만기 결제된 지급보험의 총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만기 결제된 건 요겁니다. 15,400,000. 아직 한 건은 결제가 안 됐죠. 780만 원짜리 하나는. 그래서 요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된다. 다음에 10번을 보시면은 12월 말 현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 아까 총계정 원장 열어놨잖아요. 네, 총계정 원장에 잔액은 다 보여요. 자, 현금 맨 위에 올라가서 12월 말이니까
여기가 되겠군요. 49,836,180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12월 말 상품권 계정의 잔액. 이거 총계정 원장에서 볼 수 있어요. 상품권 여기 142번에 있죠. 네. 1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30만 원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12번 1월 11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기록하시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1월 11일 거를 조회해야 합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1일 엔터 3번 치시고 체크한 다음에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송했으니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 가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전송 성공이라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눌러보시면 전송된 세금계산서 그림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거기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승인번호 하고 나와 있죠. 2022-010355 그 숫자를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 매수는 몇 매인가? 자,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산서 합계표에서 봐야 돼요. 자, 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부가가치세 1번에 여기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기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1기 애정신고니까 네, 1월부터 3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출이니까 요 매출 계산서 빨간색 부분이죠. 전자가 여기지 않습니까? 매수를 물어봤으니까 3매가 되겠습니다. 답은 4. 그 다음에 14번 유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중에 6월 말 순장부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유형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 중에서 순장부 금액이 가장 적은 거. 그러면은 순장부 금액을 알려면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6월 말로 조회하세요. 재무상태표 6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장부금액은 여기 금액란의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유형자산은 조금 내려가면 있죠. 여기 유형자산 토지 1억 3천이 장부금액이에요. 1억 330. 그 다음에 구축물은 요 금액이 장부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요것이 장부금액이고요. 비품은 요게 장부금액입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이 지금 4가지가 있어요. 토지, 구축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뭐냐? 네. 280만 원짜리 구축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구축물의 코드를 적어야 되거든요. 답에서는 계정과목 코드를 적어야 되니까 여기 구축물의 요 금액란을 요 금액 600만 원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에 갑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코드가 계정 코드가 여기에 보여요. 204번이다.
구축물의 계정 코드 204번을 답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한 점수를 4점짜리로 줬네요. 닫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서 일기 예정 열었던가요? 아니요. 다른 거였구나. 자,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상단부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이랬습니다. 자, 좀 복잡한 지시예요. 자,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하고요. 엔터 칩니다. 정기신고에서. 자, 저장된 내용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이 돼요. 여기서는. 자, 위에서 불러오기를 하라고 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새로 불러오기 요걸 해라. 또 한번 눌러보세요. 새로 불러오기 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아까 아니요 했기 때문에 새로 작성되어서 불러오기 하라는 건 이걸 말한 거예요. 새로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해놓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냐? 여기 아시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매입세액 하나도 없네. 여러분도 없나요? 네, 그러면 답을 제로로 입력하면 돼요. 제로. 한번 답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제로인가? 음? 16분. 제로가 아닌가 본데요? 이게 아니었다 부르면 없고요. 네. 예를 하면 있어요? 예를 하면 12만 원이 나와요. 아니 이거 새로 불러오기를 하고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새로 불러오기 하고 여기서 예. 예를 하면 자, 어디 봅시다. 수정신고 모두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 관련 서식에서 모두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예 해야죠. 예. 새로 불러와야 되니까 예. 하면 12만 원. 저는 안 나오네. 그거 클릭을 하면 나오고 조회 버튼 누르고 다시요. 근데 부가세 신고해서 10이 안 나오고 매입세 불공제 매력에서 나오고 12만 원 매입하는 비율가 마이너스 아예 처음 조회할 때 조회 버튼 한번 아니요 다시는 안 누르면 안 되고 되고 그래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1월부터 12월 3월까지죠. 3월 정기신고에서 예를 여기서 하고 그럼 12만 원 나. 없네. 여기에는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불공이 여기에는 있는데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됐지? 새로 불러오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95만 원이라고 여기. 근데 여기 매입세 불공제네 여기 신고서와의 차이를 많이 예를 들어 9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위에는 역추적에 보면 나오거든요. 95만 원이. 근데 왜 여기에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그 지금 15번에 그 매입세 불공제 내역 글로 가야 되는데
16번. 15번 문제 지금 우리 하는 거죠? 네. 네. 거기로 가서 불러오기 하면은 94만 원. 네, 거기 가서 불러오면 나와요. 매입세액 불공제네요. 네, 거기 가서 불러오기 하면은 95만 원. 우리가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불러오기 위해서 이걸 작성하고 저장해야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다시 새로 불러오기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 서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볼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근데 여기 15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처음에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불러오기를 해서 이걸 작성을 했어야 돼요. 네, 제가 안내를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부가세 신고서를 처음에 갈 게 아니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1월부터 3월로 입력해서 이 불러오기 단추를 눌러서 이걸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세 신고서에도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5번 문제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지금 이 표를 말하는 거고요. 네, 2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아, 그거 하고서 하니까 나오는. 네, 요게 2번이에요. 여기. 네, 그걸 말한 거예요. 네, 문제 이해를 제가 잘못해서 처음에 부가세 신고서로 처음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이요.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9번란 매출세 가액 금액은 얼마인가? 상단부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자, 우리가 지금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방금 열어놨는데요. 닫았으면 다시 열어주시고, 열어놓으신 분은 거기를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로 조회하시고, 상단에 있는 새로 불러오기 해서 불러다가 9번 란의 매출세액 가번이니까요. 여기 141300002 답이 되겠네요. 141300000 이거를 답으로 여러분이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의 매출 유형 카드과세 17번 카과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네, 메인 매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장으로 갑니다.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있어요.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 1기 예정이니까 이것도 1월부터 3월로 입력하시고 구분은 매출 선택하시고 매출, 그 다음에 17번 여기 과세 유형은 17번 카과 선택하시고 금액에서 전체 엔터 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이니까 3개월치죠. 분기가 되겠습니다. 분기 2개에서 합계 금액은 이걸 말하죠. 497만 2천원 또는 공급 대가는 얼마냐 하면은 합계 금액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97만 2천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이요.
22년 발생한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열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요.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돼요. 영업 외 수익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영업 외 수익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죠? 거기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6,295,860이네요. 이 6,295,86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의 비유동 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네, 재무상태표 열어볼까요?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비유동 부채 밑에 내려가면은 유동 부채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470,000,000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죠. 다음에 마지막 문제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 열어놨으니까요.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91,858,75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개의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답안에 기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문제가 쭉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쭉 나오고 나중에 이 평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해당 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풀면은 62점 다 맞으면 62점을 여러분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9번이요. 9번을 한번 보실까요? 예, 22년에 만기 결제된 지급어음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장부를 가거든요. 지급어음 현황. 그래서 지급어음 현황에 여기 만기 일별이라는 탭에서 여기 만기를 이렇게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엔터 치시면은 어음 3개가 조회가 되더라고요. 어음 3개가. 그 중에서 결제된 것은 15,400,000이고 그 옆에 미결제된 것이 7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15,400,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맞다. 네. 여기 결제된 것이 여기 합계로 나오죠. 아니 여기 어휘 부분에서 예. 전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 누르면은 순번으로 해서 결제된 거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요. 아, 그렇죠. 예. 결제만 선택하면 그렇게 봐도 답은 똑같죠. 결제된 것만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전체를 보고도 밑에 결제 따로 나오고 미결제 따로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어음 구분을 결제된 것만 선택하면 결제된 거 2개만 보이게 되죠. 거기에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점수, 평가는 이렇게 396페이지에 있는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이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프로그램의 백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점표 입력이 제대로 되었나 하나하나를 전부 확인했는데 지금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이제 요 396페이지에 이거 답을 제대로 기입한 거 요것만 가지고 채점하니까 채점이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요. 시험 끝나고 일주일 만에 합격자 발표를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월 20일 날 시험 보시게 되면 29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깝게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한번 보시면 돼요. 9월 달에 매달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응시료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단번에 합격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회계정보 분석,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주식회사 태웅수산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회계정보 분석 답안을 입력하시오. 자,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네, 이렇게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더 쉬운 거예요. 앞에 거보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말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세요. 전기말이기 때문에 요 전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계산하는 공식을 거기에 알려줬잖아요.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소수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계산기를 쓰기 위해서 부채 총계를 찾아요. 그래서 계산기 이용하실 분은 이걸 154-500-000을 계산기에 입력하시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산기, 여기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네요.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154,500,000 입력되죠. 자, 여기 2번에 여기 나누기, 그러면 나누기 입력됐죠. 그 다음에 자본 총계, 그 밑으로 좀 내려가야 있죠. 자본 총계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자본 총계에서 클릭을 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이렇게 630-780 네, 000 입력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하시고 여기 표기 방법이 버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4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좋아요. 이게 괜찮다, 이 계산기 괜찮다, 뭐 쓸만하다 그러면 이걸로 연습하시고, 이게 좀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손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4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여기 클릭만 하면 답이 달립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전기분의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조회할까요? 손익계산서를 열으셔가지고 12월 달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전기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기 데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죠. 19,714,000이에요. 자, 계산기에다 이거 입력하시고 나누기,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가야 되죠. 네, 매출액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2억 4천원 있네요. 2억 4천원 입력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로 하고 100. 그런데 자릿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해라 이래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9.86이 나오죠. 9.86.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6 1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답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보기가 있는 문제는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아까 그 6번부터 20번처럼 뭐가 얼마냐 하는 것은 직접 그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회를 봤는데요. 20일 날 시험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가 62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8점이죠. 방금 풀었던 게 하나가 4점씩이니까. 그러면 아까 62점에다가 요거 4점, 요거 4점, 8점 더하면 모두 70점이잖아요. 그래서 실기가 70점, 이론이 30점,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이 70점을 획득하면 합격이 됩니다. 70점을 획득하면 합격. 충분히 획득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요령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이제 나머지 모의고사 6회를 계속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2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 근데 이제 속도가 또 중요해요. 속도가.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한 시간을 60분으로 딱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니까 시간 내에 해야 돼요. 상당히 속도가 있게끔 해야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뒤로 미뤄야 됩니다. 어렵고 아니면 내가 처음 만나는 듯한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거기에서 많이 끌게 되면은 뒤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마저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발발이 제끼는 쭉 해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남겨둔 문제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저기 답안 저장이라는 단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답안을 저장해가지고 시험에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해야 됐는데 이번 달 8월부터는 첨부 파일로 제출이 없어요. 그 왼쪽에 시험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지라는 걸 왼쪽에 꺼내놓고 오른쪽에 지금 이 도전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왼쪽에 이렇게 시험지를 꺼내놓고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서 이 시험지 보면서 여기 프로그램을 다 작업한 다음에 답안 저장이라는 단추가 여기 있어가지고 답안 저장을 해서 그 백데이터를 답안이 저장된 파일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서 답안을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보고 여기서 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의 답을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답 형식도 여기다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저장 작업 없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네네, 수정도 자동으로 그냥 바뀝니다. 수정하고 뭐 저장을 누른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으로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 번호가 1번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 문제, 안 푸른 문제 표시도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 그거 꼭 보셔야 돼. 네. 거기 바뀐 유형이다 해서 중요 공지사항이라고 제가 그때 소개해 드렸죠? AT 홈페이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네. 그거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저렇게 시험을 보는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시험지 출력을 못하죠. 그냥 이쪽에서 보고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보고 풀으셔야 됩니다. 인쇄해서 풀 수는 없어요. 보고 풀으시고 그 문제지는 이제 그 나중에 자료실에 올라오죠. 기출문제 자료실에. 그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걸 인쇄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 볼 때 인쇄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고 여기다가 직접 답안을 작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하는 건 여기 프로그램에다 입력하고 아까 그 질문에 답하는 건 여기다가 답을 해요. 이 질문에 답한 걸 가지고 채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론 문제는 뭐 바로바로 여기서 답이 달리는 거죠. 이론은 여기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론은 그냥 여기에서 답을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회 이론 문제 조금 풀다가 쉬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시면 21년 1월 1일에 비품을 4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만원을 한번 5로 나눠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1년에 감가상각비를 얼마씩 하는지 나누기 5 했더니 80만원인데 왜 72만원만 상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72만원에다가 5를 한번 곱하기 해볼까요? 360만원이군요. 그러면 이 비품의 잔존가치를 40만원으로 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1년 1월 1일에 취득해가지고 이게 지금 1기 전기잖아요. 전기의 감가상각을 72만원만 했어요. 400만원을 5년으로 감가상각했다면은 8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72만원만 했을까? 72만원에다 곱하기 5를 했더니 36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0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잔존가치로 인정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판단을 하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비품의 잔존가치 40만원이다. 맞다. 2번 당기말 순장부금액은 400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취득금액이 400인데 틀렸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얼마일까요? 400만원에서 144만원을 뺀 것이죠. 256만원이네요. 장부금액은 당기말 비품의 장부금액은 256만원인 것이에요. 여기 비품의 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요걸 빼야 되니까 2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아닙니다. 정액법이었어요. 지금 따져보니까 정액법이에요. 그 다음 4번 당기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144만원이다. 144만원은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고 손익계산서에 가는 당기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72만원. 72만원이죠. 매년 72만원씩이니까. 따라서 2, 3, 4 틀렸습니다. 1번이 맞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주의 회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결산할 때. 자, 1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수익과 비용을 이연하고 기간별로 배분하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번이 옳지 않다. 답은 2번. 3, 4번 만나볼까요?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맞아요.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때 기록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기간별로 배분하는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50만 5천원을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에 관한 거래입니다. 1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50만 5천원이다. 맞나요? 틀렸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그냥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다음에 2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50만 원이다. 예, 옳은 것은 2번이 옳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매도가능증권 아닙니다. 4번 매도가능증권 아닙니다. 왜 그러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주식은 뭐죠? 장기간에 걸쳐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장기간.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3, 4번은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고. 답은 2번이죠. 네, 3번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